실종 어린이들의 전단이 붙어있는 버스 정류장. 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루시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을 묵묵히 견디는 와중 한 낡은 자동차가 정차합니다. 그녀가 기다렸던 사람이 드디어 온 것 같네요. 운전을 하며 루시는 아랑곳 없이 담배를 피는 여자. 그녀는 묻지도 않은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내뱉던 도중 루시의 눈동자를 보며 매우 신기해합니다. 이색증, 또 다른 말로는 오드아이라고 부르는 루시의 눈. 루시는 자신의 증상을 그저 이색증으로 치부하지만 오늘 그녀에게 간호 수업을 알려주기로 한 여자 윌슨 부인은 두 개의 영혼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네요. 정작 당사자인 루시는 그런 것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보입니다. 루시는 윌슨 부인과 함께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그녀가 앞으로 돌보게 될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엔 손녀를 기다리는 치매 노인도 있고 침대에 꼼짝없이 누운 채 그녀들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마지막으로 찾아간 어느 숲속의 저택. 윌슨 부인은 그녀에겐 아직 이르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이 혼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료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 채 차 안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건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아까운 일이죠. 결국 루시는 그녀의 말을 어기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마당과 숲속에 자리 잡은 그림 같은 집, 그리고 벽을 장식한 수많은 사진과 박제들. 왠지 집안에 묘하게 일신한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지만 루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엔 역부족인 듯 하네요. 맨 위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공호흡기를 낀 채 누운 노파가 보이네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루시,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윌슨 부인은 루시를 혼내기보다 오히려 그녀의 성격을 칭찬합니다. 한때는 유명했던 무용강사였지만 이제는 백발의 노파가 되어 가녀린 생명을 연장하는 지셀. 방안을 둘러보던 루시에게 윌슨은 솔깃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셀 부인이 예전에 원래 엄청난 부자였으며 지금도 집안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였죠. 퇴근 후 루시는 남자친구 윌리엄을 만나러 갑니다. 술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마지막으로 갔던 그 비밀스런 저택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윌은 그 보물을 훔치러 가자고 말하지만 루시는 윌리엄의 이야기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지긋지긋한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윌리엄. 물론 루시도 상황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건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재혼을 고려 중이라는 아빠의 선택을 루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루시는 윌리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저택에 얽힌 무시무시한 비밀과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끔찍한 일들을 이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공동감독 연출인 인사이드에 이어서 이번에도 동일 감독 2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인사이드의 후속작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이렇다 할 연결점은 딱히 없는 걸 보니 그냥 무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보이네요. 사실 이번 영화는 좋았던 점보다는 아무래도 아쉽다는 느낌이 굉장히 컸던 영화였어요. 개인적으로 영화의 미술과 분위기, 그리고 각 장면의 연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딘가 비밀이 얽혀있는 거대한 저택과 영화 초반부터 계속해서 뿌린 복선의 회수 등은 연출에 있어서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등장인물이 적어서 바디 카운트 씬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대신 전개가 꽤 빠르기 때문에 지루함은 상당량 덜어내고 그 빈 공간을 긴장감으로 꽉 채워넣고 있죠. 특히 이 영화는 뜯어보면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숲속 외딴 곳에 존재하는 거대한 저택은 마녀의 집, 인형들이 차를 마시는 것처럼 꾸민 방 안은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죠. 또한 영화 초반에 눈은 영혼의 통로라는 대사는 이 영화에서 꽤나 중요한 복선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분명 준수한 영화가 될 법합니다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중반부 이후로 힘이 빠지다 못해 사실상 거의 빈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본에서의 개연성이 너무 허술해요. 윌슨 부인은 사실상 이 영화 최대의 빌런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지셀 부인의 하수인이 된 건지 납득이 가능한 전개를 아예 통째로 생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윌슨이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납득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윌슨이 지셀을 숭배하듯이 대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지셀 부인과 그녀의 딸 안나입니다. 사실 이 두 캐릭터의 설정은 너무 투머치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셀 부인은 마녀, 안나는 뱀파이어 요소를 갖고 있죠. 하지만 대체 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설정을 가지게 된 것인지 영화 내에서 그 무엇 하나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안나는 지셀 부인에게 발레를 배우는 한 아이를 꿰어내서 집 안에서 흡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셀의 학생인데 지셀은 안나의 성격을 얌전하게 만든답시고 무리하게 발레를 가르치려고 시도하죠. 분명 모르는 사람만 흡혈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안나가 사고를 친 후의 수습은 어떻게 한 걸까요? 물론 이건 역시 영화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생략해버립니다. 이런 식의 전개라면 투머치 세팅은 당연히 독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걸 담아버리니 넘쳐서 바닥을 더럽혀버리고 이젠 주워 담을 수도 없이 흔적만 남았으니까요. 루시의 오드아이는 그래도 위에 두 사람에 비하면 아주 그나마 양반으로 느껴지는 설정이긴 합니다. 결국 영화는 이것저것 잔뜩 저질러버린 다음 황급히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전개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겠네요. 영화에 동화적인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은 것, 분명 잘만 하면 꽤 걸출한 물건이 나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판의 미로였죠. 하지만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이 영화 또한 너무 많은 설정으로 인해서 각본의 전개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결국 마녀에게 잡아먹힌 잔혹동화의 주인공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